디자인하라 개념 확장판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423쪽 중에서 91쪽입니다. 진화 진보 진보보다 진화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진화 진보 당신은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는가? 아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진보라는 단어에는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진화라는 단어에는 변화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보하기보다는 진화하라라고 당부한다. 사람들은 흔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발전은 입체적인 시각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우리가 가진 내면의 결론들은 사실 때로는 너무 주관적이고 독선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깰 수 있어야 한다.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뒤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잠시 멈추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1등만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의 편향에 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사회적 다양성과 개연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진보만을 거듭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힐링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필요도 있다. 당신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가정해보자.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괴리감을 느끼며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시점이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바람을 쐬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잠깐의 멈춤은 그래 잘 가. 당신의 작업을 더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머리를 식히기 위한 여행이나 휴식도 바로 그러한 긍정적 결과를 위한 것이다. 이렇듯 멈춤과 되돌아보면 개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주 본질적이면서 원초적인 현상인 것이다. 진보는 입체적이지 않다. 한 방향으로의 일방성 진행성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진화는 입체적이다. 모든 방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진보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즉 진화한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것이 잠시 동안의 멈춤이나 뒷걸음질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소재 관점에 입체하듯 모든 것을 유연하게 보게 한다. 나에게는 조수용이라는 후배가 있다. 네이버에 창을 그린 친구이고 현재 카카오의 공동 대표로 일한다. 사실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가 가진 내면적 역량과 나에게 토해내는 마음의 단서들 때문이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나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형, 공간은 입체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은 평면도로만 생각하지?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그랬다. 건물을 지을 때도 제품을 만들 때도 위에서 보는 평면도나 측면도가 전부였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평면도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입체적 사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평면도식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조수영 대표가 이루어낸 결과들을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공간은 입체라는 본질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과 다르게 입체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다. 이전에 방문했던 조수영 대표의 사무실을 보면서 그의 입체적인 사고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의 방은 공중에 떠있는 컨테이너 비슷한 구조물 속에 있다. 방에 들어가려면 몇 개의 계단을 밟고 공중에 떠있는 구조물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보고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를 하는 그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느낌이 확 달랐다. 그리고 공간은 입체다라는 그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입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범상치 않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바라보기도 하고 땅 위에 있는 현상들을 하늘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내적인 관점이 공간을 입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평면이 아닌 선으로만 이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일방통행적 사고인 것이다. 심지어 시각이 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대로 머무르려는 사람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 입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관점은 그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 진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간을 입체로 통찰하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의 가치다. 입체적이지 않고 선형적인 관심을 가진 생각들은 결국 그 폭이 줄어든 갇힌 생각일 수밖에 없다. 관점에 입체하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보게 한다. 사람들을 관용하게 한다. 상황이나 사물을 단지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내적 허용에서 비롯된다.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입체적인 관점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은 진보가 아니라 진화할 수 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이 진화가 아니고 나에게 맞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다. 진화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소제목 가치가 향하는 목적에 집중하라. 사물을 바라볼 때,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근본적 가치가 무엇인지 혼동한다. 어디에서 가치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성공하기 힘들다. 물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가치의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면 변용이 가능하다.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본질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어디에서 가치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은 단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인 부분만을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 가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제2의 본질 또는 실용적인 본질이 가져오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나 물건에 집중하면 그것에 숨어있는 가치를 잊기 쉽다. 가치라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쥐가 많아 골머리를 앓던 시절 쥐덫이 발명되었다. 쥐덫으로 쥐는 잡았지만 잡은 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쥐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를 고심했다. 결국 쥐를 잡은 후에 자동으로 익사시키는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쥐덫이 발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쥐덫의 생산자들은 자기 기업에서 나온 쥐덫이 더 효과적으로 쥐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쟁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기계는 쥐약의 발명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쥐약은 값도 싸고 쥐를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으며 뒤처리도 깔끔했다. 당연히 쥐덫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부가 기능을 가진 쥐덫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던 업체들에게 쥐약의 등장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다.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수많은 부가 장치들로 경쟁하듯 제품을 내놓은 기업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셈이다. 쥐를 잡는 행위에 너무 몰두하여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목적, 즉 본질적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쥐덫을 만든 기업들처럼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 소제목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모양, 같은 본질.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anytime, anywhere이다. 바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단지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빌 게이츠의 저서 중 거리의 소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 산업의 발달로 우리 생활에서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거리가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올리는 신규 SNS 메시지 하나에도 열광한다. 별스럽지 않은 멘트 하나에도 반응이 뜨겁다. 뉴스와 기사로도 그들의 일상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직접 올린 메시지에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왜 그럴까? 바로 실시간이 주는 가치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화기의 본질적 가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을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본질적 가치를 잊은 채 부가적인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것은 전화기로서의 본질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TV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방송의 경우 다듬어지지 않은 컨텐츠, 편집되지 않은 언어 등의 사용으로 정갈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생방송 자체가 갖는 특별한 묘미를 즐긴다. 퀵 서비스나 심부름센터가 주는 가치는 행위나 서비스의 항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여러 방법을 통해 고객이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카카오뱅크의 슬로건은 같은 것을 다르게이다. 이 말은 같은 것, 즉 본질을 다르게 풀어내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는 말이다. 같은 본질을 아무리 다르게 풀어내도 본질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우리는 텍스트나 컨텐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목적, 즉 본질적 가치를 분석해내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무의식적 관념 속에서 언제나 떠오르는 브랜드, 언제나 떠오르는 상품, 언제나 떠오르는 가치, 이것이 바로 기업이 구축해 나가야 하는 본질적 가치이자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적 포지션을 구축할 때 더 차별화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그것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가치에 집중하라. 소제목 착한 생각이 가장 창의적이다. 망하는 사람 또는 망하는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 중 하나는 교만하고 건방지다는 것이다. 건방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 무시라는 말은 없을 무와 볼시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이니 이 말을 한 글자로 표시한다면 눈멀맹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장애를 갖고 사는 것, 즉 눈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시당한 상대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때문에 상대를 좋아할 수가 없고 결국 자신을 무시한 사람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적마저 생겼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 결국 그런 성향의 CEO나 임직원을 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이 높아져 부를 갖추게 될 때면 누구는 교만해지기 쉽다. 힘이 있는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과 아부, 칭찬은 쉽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만하거나 건방져도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온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나이나 학벌 등 매우 사적이고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질문을 할 경우 상대방은 불쾌감을 갖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와 벽이 생기게 되므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배려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배려해야 할 사람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뿐만 아니다. 음식점의 종업원,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교만하게 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어이 여기 물 갖고 와, 여기 반찬 모자라, 주문한 지가 언젠데 왜 안 갖고 와 하는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만일 내가 대화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상대가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군다면 충고하건대 그와는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미국 비즈니스 격언에 음식적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 비즈니스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품격과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외적인 지위에 따라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위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무시할 것이다. 지금은 공손할지 몰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를 무시하게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거나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키워준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현재 내가 고용주고 그 사람이 고용인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도 함부로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감히라는 말을 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리 잘났어도 남을 무시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친분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본디 이기적이고 악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을 좋아하고 착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누군가 이기적으로 굴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를 때 또는 얄미운 상대나 라이벌을 짓누르고 싶을 때 우리 내면에서 누군가가 멈춰라고 외치지 않는 것. 드라마를 보더라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착한 사람을 응원하지 않는가 말이다. 설사 악한 사람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착한 사람을 편들어주지 못할지라도 비밀만 유지하게 된다면 기꺼이 착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이야기의 대상을 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교만하고 건방진 기업은 결국 망하지만 어떤 기업이 착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착한 이미지로 각인된 기업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경제 여건이 나빠져도 살아남는다. 다른 기업 제품을 깎아내리고 저가 경쟁으로 돈줄을 재고 고객을 빼앗아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기업이 사람들로부터 저런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착한 이미지를 가진 기업은 살아남으며 소비자들 스스로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한다. 비슷한 상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제목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끌린다. 과거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식업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단했다. 음식을 파는 업소의 전문가들이 몰래 가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 좋은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지를 살피고 요건을 충족시키면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까닭에 낮은 시청률로 출발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큰 이슈가 됐다. 프로그램을 보면 모름지하고 상식 밖 행동을 하는 업주들이 있는가 하면 이 주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재료와 건강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업주들도 있다. 그런 착한 식당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착한 식당이지 맛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 그럴까? 착한 곳, 착한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이다. 착한 사람, 착한 업소,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하나의 흐름이라 방향성이다. 최근 취약계층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추세 역시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올 때 어플리케이션 출시는 곧 돈을 의미했다. 일정 비용을 내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카카오톡은 무료로 보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늘어나면 유료화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1억 명 이상이 카카오톡을 다운받는 지금도 유료하지 않았거니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창을 띄우지도 않는다. 돈은 벌지 못하면서 문자 메시지 수입이 줄어든 대형 통신사들로부터 견제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카카오톡은 돈을 어떻게 벌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고객을 협박하거나 귀찮게 하면서 돈 벌지 말자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강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함께 돈을 버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화가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모티콘 서비스를 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런칭한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수백억의 매출을 기록하기로 했다. 더불어 우리는 지인에게 특별한 마음을 카카오톡에서 구매한 선물 쿠폰으로 전달하기로 한다. 비단 이것뿐인가? 요즘에는 카카오톡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한 택시, 대리운전, 배달, 예약 등을 넘어서 금융거래까지 카카오톡 하나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업체도 돈을 벌고 카카오톡도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굳게 자리 잡은 것이다. 소제목 착한 꿈이 창의적인 기업을 만든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에게 월급을 주었던 또는 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착한 기업이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이다.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기업은 대부분 착한 기업이다. 착한 기업이 꿈꾸는 착한 꿈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이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은 나를 위한 꿈이다. 착한 꿈은 나로 인해서 내 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이걸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의 판이 달라진다. 결국 착하게 살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일지도 모른다. 착한 꿈을 실현시키려면 판이 달라지고 틀을 다시 짜게 되고 세상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마케팅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아직 선보인 적 없는 기발한 제품이 나오게 되니 말이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소비자들은 똑똑하다. 광고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일단 검색부터 해보고 마음이 움직여야 산다. 이제 제품에도 꿈이 있어야 한다. 제품의 착한 꿈이 똑똑한 고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착한 제품이 더 많이 팔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단어가 바로 진심이다.